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싶다든가 아니면 걷고 싶다라고 하는 운동 상상에 관련되는 뇌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검출을 해서 로봇에 명령을 내려서 일어서고 걷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걸까요? 비침습적 뇌조절 치료실. 이곳에선 신체에 주사나 수술칼 등을 사용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닌 전기나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수술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뇌에 매우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원리입니다. 최근엔 치매와 같은 뇌질환 치료에 이와 같은 저강도 뇌자극법을 사용하고 있죠. 약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도 지금 개발하고는 있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약을, 즉 신경을 보호한다는 약들이 있긴 있는데 새로운 약도 많이 실패를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고 시작한 거고, 초음파나 전기 자극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뇌 자체를 자극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갖고 조금이라도 인지력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좋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속도를 더 늦춘다는 개념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저강도의 전기 자극은 뇌 신경세포의 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전 임상 단계로 여겨지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뇌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한 결과 대뇌 포도당 대사 증가와 함께 기억력 향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죠. 자극을 주려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간접적인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활성화하는 건 맞고, 대신 직접적으로 강한 자극을 줬을 때는 뇌가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전기 자극이나 초음파도 저초음파를 줘갖고 뇌는 상처를 입지 않고, 그래서 뇌 자체는 활성화하고 그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도 이미지 결과상은 조금 호전은 되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그거는 자극을 안 준 사람하고 비교해서 호전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속도를 조금 더 늦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치매를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상인의 뇌와 치매로 의심되는 뇌의 상태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상 진단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펫CT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와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가 결합된 첨단 영상 진단 기기입니다. 주로 심장 질환과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엔 치매와 같은 뇌신경계 질환을 판정하는 데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펫 기능을 향상시킨 펫CT는 질환의 형태적 영상과 기능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펫으로 찍을 수 있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쓰였던 게 FDG 펫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플로로데옥시 글루코스, 이게 포도당이라는 건데서 치매에서는 주로 이제 측두엽과 두정엽의 이 포도당 대사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있는 분포를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 검사.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치매,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진단하는 치매에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활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추적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물질이 쌓여 있는지 여부를 통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펫CT로 촬영한 정상인의 뇌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비교해보면 정상인의 경우 균일한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선 두종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뇌에서도 두종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영상 진단 기술이 없었다면 살아있는 뇌의 형태 변화와 기능의 이상을 눈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또한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텐데요.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해 진행의 억제가 가능한 뇌질환입니다. 뇌과학의 발전이 지금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치매라는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겠죠. 한 공과대학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치매를 연구하는 공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 이종민 교수팀은 MRI 영상 분석을 통해 조기 치매를 선별하는 검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의 기초 데이터는 MRI 영상. 여기에 영상 분석 기술이 더해져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를 구조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진단이 어려운 조기 치매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대뇌 피질에 위치한 신경세포에 축적되며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대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지는데 연구진은 이와 같은 치매 현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수술과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뇌질환 치료 기술의 개발은 의공학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비침습적 뇌자극 기술. 김형민 박사님이 선택한 뇌자극 소재는 초음파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초음파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연구진은 저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 뇌졸중 G 모델의 소뇌를 자극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뇌졸중에 의한 대뇌 손상 부위가 아닌 기능적으로 연결된 소뇌를 자극한 것인데요. 뇌 자극을 통해 현마비에 의한 운동장애 재활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 사용한 초음파 장비는 뇌 깊은 곳 수 밀리미터 이내의 영역까지 선택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자극 기술은 사실 초음파의 강도, 그러니까 음향 에너지의 세기를 매우 고강도로 하느냐 또는 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강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인지 기능을 좀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가역적인 또는 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강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뭐 암세포를 실제 이제 태워서 없애는 정도의 그런 치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저강도 같이 이제 에너지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는 세포의 활성화를 이제 증가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둘 다 모두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소뇌의 초음파 자극을 받은 실험군은 현마비로 인해 저하된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초음파 자극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뇌의 집속 초음파 자극이 반대편 대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뇌신경 재활의 가능성이 입증된 것이죠. 뇌졸중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의 어떤 손상 정도라든지 어떤 뇌 손상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어떤 뇌자극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쪽으로 일단 연구를 할 거고요. 이 저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 기본적으로 이제 뇌 기능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듈레이션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인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뇌 기능을 통해서 정상인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적용을 확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뇌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공학 기술의 진화는 생명 연장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뇌과학을 구성하는 기술의 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뇌의 비밀을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미래 뇌과학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생물학적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명시적인 기억과 암묵적인 기억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어요. 명시적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육하 원칙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이런 육하 원칙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을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몸으로 약간 익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서 운동 기억은 사실 암묵적 기억의 하나의 되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암묵적 기억에는 예를 들면 감정에 관련된 기억도 있어요. 공포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 같은 또 하나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암묵적인 기억이라고 합니다. 뇌의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기억. 연구진은 기억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 뇌를 자극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fMRI, TMS, fMRI 실험을 진행할 거고, 환자가 오면 이제 모터 스트레스를 잡고 세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 데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입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법이란 자기장을 이용해 두개골 및 뇌의 표면에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 뇌를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밴드에 부착된 센서와 뉴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뇌의 정확한 지점에 자극을 주는 건데요.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뇌가 관여하는 영역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마비시킬 수 있죠. 기억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담당하는 뇌의 영역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해마체라고 하는 기억은 명시적인 기억과 관련이 많아요. 장기 기억에 더 많은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두엽에 관련이 많습니다. 잠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화번호를 잠깐 기억했다가 이렇게 쓰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전두엽과 관련이 많고, 사실 그리고 또 운동 기억, 그리고 약간 명시적인 이제지 않은 그런 이제 운동 기억 같은 경우는 손해와 같은 영역이 주로 이제 운동 기억과 관련된 그런 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두계 자기 자극법으로는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체를 직접 자극할 수 없어 해마체와 기능적 연결도가 가장 높은 두정엽을 자극해 기억을 조절합니다. 좌뇌의 운동 피질 영역을 자극해보면 이와 연결된 오른손이 움직이듯 뇌의 기능을 알기 위해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죠. 연구진은 경두계 자기 자극법을 이용해 사물의 위치나 이미지를 기억하는 연산 기억 능력이 15%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피험자에게 여러 가지 물체를 임의적으로 보여준 뒤 위치를 바꾸거나 기존에 없었던 이미지를 섞어 기억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요. 경두계 자기 자극법을 활용했을 때 해마체와 기억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는 논문에 있는 이는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증거입니다. 명시적인 기억에도 두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해본 두 가지 기억은 이제 제인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인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상 기억은 그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물체의 맥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물체와 연관된 맥락, 그러니까 연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TMS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이 제인 기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이 맥락 기억, 그러니까 회상 기억에 조금 더 좋아지는,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하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엔 운동 학습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흰색 네모를 클릭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특수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끼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화면의 커서를 제어하는 건데요.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른 커서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동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그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묵적인 기억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지금 이제 MRI 스캐너 밖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는 이 실험을 MRI 안에서 진행을 해요. 이 피험자가 이 실험을 할 때 학습이 일어나겠죠. 운동 학습이 일어나는데 그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에 저희가 이 뇌 활동을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운동 기술을 습득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학습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 바로 fMRI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앞서 시행한 운동학습 게임을 fMRI 안에서 진행해 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거죠. fMRI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말합니다. MRI가 뇌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장비라면 fMRI는 산소 포화도를 관찰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활용하면 운동 학습을 할 때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고 학습 정보를 처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운동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네트워크 구조가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익히는 과정에서 학습에 관여하는 네트워크 구조가 활성화됐다는 건 학습이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학습이 누적되면 기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실험. 앞으로 연구진은 경둑의 자기 자극을 이용해 운동학습 조절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기전을 밝히는 연구는 뇌 질환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겁니다. 점점 뇌에 관련된 질환들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여러 관련된 뇌에 관련된 질병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뇌에 관련된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또 뇌과학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꼭 질병에 관련된 뭐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뇌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4차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전이 되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제 컴퓨터나 뭐 이제 이런 다른 시스템들이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뇌과학이 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일럿의 뇌파로 동작을 인식하는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펼치는 화려한 액션.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활용한 특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뇌파 측정기가 부착된 캡을 착용하고 실험 준비에 한창인데요. 캡을 쓴 연구원의 상상만 있다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방향에 따른 사람의 그 뇌파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원격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뇌의 전기적 반응인 뇌 전도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명령어, 뇌파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인데요. 영상을 활용해 손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상상에 따라 달라지는 뇌파 패턴을 취득하는 것이죠. 저희 그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운동 상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상상을 하면 그 운동 상상에 관련되는 그 뇌파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그런 운동 상상에 관련된 뇌파가 검출이 되면 그 신호를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 명령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싶다든가 아니면 걷고 싶다라고 하는 운동 상상을 하게 되면 그런 운동 상상에 관련되는 뇌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검출을 해서 이 로봇의 명령을 내려서 일어서고 걷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봇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을 통해 로봇의 명령어를 형성한 연구원. 왼쪽 움직임을 상상하면 로봇이 서서히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가 연구원의 상상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로 로봇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지 분석해 로봇을 제어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차세대 기술. 여기엔 BCI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은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감정 등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외부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생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BCI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연구진. 이들이 주목하는 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BCI 시스템이랑 이제 로봇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로봇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보행을 움직이는 이제 상상을 하면은 로봇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외골경 로봇을 착용한 채 자리에서 일어선 연구원. 발을 내딛는 상상을 하면 한 발 한 발 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상상 트레이닝을 마친 연구원이 시연을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컴퓨터가 해당 뇌파를 분석해 보행하는 원리이죠.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니만큼 재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버튼식으로 하는 거는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숙지, 그러니까 버튼 자체의 사용성을 익히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내가 직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연습을 하는 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어떻게 내 상상으로 직진이라는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BCI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운동장애 보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건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있습니다.
BCI 기술은 처음에는 그 근육을 전혀 못 움직이는 그런 사지마비 환자가 이제 외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처음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차츰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 보조나 아니면 이동 보조를 위해서 이런 BCI 기술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에 이제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런 운동 장애를 극복하는 재활의 용도로서도 BC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저희 주변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나 뭐 어떤 원격 로봇 같은 거를 제어를 해서 그 일상생활에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로도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BCI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연구진을 찾았습니다. 생각으로 우리 생활 속 가전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의 편의를 가져다줄 BCI 실험 준비에 한창인 연구진. 이들은 시각적 자극에 따라 변화하는 뇌파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특히 이제 뇌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상 상태 시각 유발 전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이 있으면 그 시각 자극이 어떤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고 있을 때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어떤 뇌파의 성분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극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코맨드를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특정한 이제 뭐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은 특정한 주파수로 깜빡이고 있는 시각 자극을 쳐다보면 그러면 이제 뇌파를 통해서 그 자극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호두엽의 뇌파를 관찰하면 시각적 자극에 따른 뇌의 특정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좀만 더. 연구진은 시각적 자극을 얻기 위해 AR 기기를 사용합니다. 실험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에서부터 BCI가 우리 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민아 이마에 힘 좀 좀만 풀어봐. 조금만 더. 좋아 지금. 뇌파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연구진. 네, 먼저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지금 쳐다보면 기기 구동을 유도하는 지시에 따라 로봇 청소기 작동을 시작하는 실험자. 특별한 조작 없이 단 몇 초 사이에 로봇 청소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할게. 청소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은 AR에 있습니다. 실험자가 AR 화면 속에 존재하는 메뉴를 쳐다보면 호두엽의 피질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전원을 지금 쳐다보면 이때 컴퓨터가 뇌파를 분석해 어떤 기기를 제어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건데요. 각각의 아이콘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저마다 특정 뇌파를 형성하는데 컴퓨터는 이를 분석해 사용자가 제어하려는 기기를 파악합니다. 그 후 IoT를 기반으로 해당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이죠. 사실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반응이 좀 빨리빨리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점점 간소화되고 간편화되는 BCI 기술은 그 활용도를 높여가며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 텐데요. 자, 긁 때는 이쪽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학문, 가습기의 전원을 뇌공학 속에서 BCI 기술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CI가 사실은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뭐 감정이라든가 뇌 상태를 읽는 그런 BCI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뇌파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한테 BCI 기술을 적용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뇌파 기계들이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상용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작은 소우주와도 같은 뇌의 비밀을 풀어가길 소망했고 그 오랜 노력이 모여 뇌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뇌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자, 뇌와 관련된 각종 장치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뇌공학자,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뇌과학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데요. 아직 못 닦은 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그건 뇌과학을 이루는 각 분야의 융합이 점차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뇌과학, 뇌공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들이 계속해서 밀접하게 진행이 돼 나간다라고 하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이제 뇌와 컴퓨터가 사실 AI로 진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와 AI 인터페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뇌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제한된 인지 능력, 기억 능력, 감각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초지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뇌과학이 이제 한 단계 더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의 발전이 많이 따라야 돼요. 이제 MRI 같은 이런 이제 그 뇌를 3차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니까 굉장히 뇌과학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순수과학과 공학이 함께 가서 가야만 더 좀 과학적인 큰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뇌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의공학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뇌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지의 세계, 뇌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